자, 그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의료심사센터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병우 박사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할 주제는 의료기기 SV 해외 시험 인증 동향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이병우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또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해외, 특히 이제 유럽에 대한 시험 인증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5월이죠. 5월 26일부터 이제 MDR로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시려면 CE 인증을 받으실 때 MDR로서 이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MDR이 현재 기존의 MDD와 AIMDD라고 해서 액티브 임플란터블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와 합쳐진 MDR로 올해 5월부터 이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러면 MDD와 AIMDD는 현재 이제 60페이지, 20페이지로 지금 분류가 돼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분량이 2배 이상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MDR에서는 이제 AIMDD를 다 포함하게 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MDD 상에서는 이제 그 서티를 받으실 때 EC 서티피케이트라고 불렀다면 MDR 현재 체제에서는 EU 서티피케이트라고 이제 분류입니다. 이제 MDR로 되면서 강화가 된 게 뭐냐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레귤레이션으로 강화됐을 테고 그 강화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임상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마켓 관련된 내용들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제가 적어 봤는데 이제 MDR이라는 법은 17년 5월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본래는 이제 2020년 5월, 작년 5월에 MDR이 이제 발효가 돼서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등 어떤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MDR이 이제 올해로 1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IVDR, 그러니까 체외 진단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은 내년 5월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2024년 5월부터는 기존의 MDD나 IVD에 대한 디렉티브에 의한 서티피케이트는 더 이상 인증이 갱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이제 무효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싱 온더 마켓이라고 해서 EU 시장에 EU 마켓에 이미 이제 인증을 받고 MDD 인증을 받고 시장 내에 존재하게 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5월까지는 판매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판매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대외적인 환경이 좀 변화가 된 게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영국에 수출을 만약에 하시려면 같은 CE를 받아도 현재로서는 인정을 받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영국에서도 UKCA라는 어떤 그 영국의 인증을 이제 의료기기도 받고 판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MDR로 되면서 이제 어떤 그 MB의 정보라든지 제조사의 정보라든지 제품의 정보라든지 모든 정보들을 다 하나의 DB로 통합하기 위해서 유다메드라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여러 개 그 구축 모듈 중에 이제 제조자와 뭐 유럽 대리인 그다음에 뭐 유통업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력하는 어떤 모듈만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 11월에 모든 게 이제 완성이 돼서 구동이 되게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존의 MDD 인증서가 그러면 2024년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유효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유효하지가 않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MDD 인증서는 중요한 변경이 없을 때는 2024년 5월까지는 유효합니다. 그 중요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레퍼런스를 보시면 MDCG 2020-3 그래서 Guidance on Significant Change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 가이던스인데 이 가이던스는 MDR로 되면서 MDCG라는 그 메디컬 디바이스 코디네이션 그룹이라는 그 그룹에서 가이던스들을 여러 주제로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0-3 가이던스를 보시면 거기에 Significant Change 중대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설계 또는 기기에 그 의도된 목적에 영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라든지 또는 품목군이나 이런 스콥이 변경이 되고 모델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대한 변경으로서 기존에 받았던 MDD30를 이제 유효하지 않고 다시 갱신을 하게 될 때 이런 변경이 있다면 MDR로서 신규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설계 또는 기기의 의도된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이나 제조 공정을 재배치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럽 대인 변경이나 제조사의 주소 변경 등은 중대한 변경에 이제 해당하진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MB, 이제 MB를 통해서 심사를 받으시고 인증서를 유지를 하실 텐데 그 해당 MB의 정책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MB에 반드시 알리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2021년 5월 26일 이후부터는 신규로 하거나 또는 기존의 MDD 인증서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신규로서 이니셜로서 MDR 인증, MDR EU 서티피케이트를 발행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기의 정의를 이제 제가 나열을 했는데, MDR을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는 당연히 의료기기에 해당이 돼야 MDR의 적용을 받겠죠. 이 의료기기 정의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면 의료기기가 아닌 보다 편리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다른 디렉티브나 레귤레이션을 적용을 받아서 CE 마크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MDR에서 정의한 메디컬 디바이스를 정의한 게 인스트루먼트, 아파라투스,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임플란트, 리에이전트, 매터리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보통 의료기기의 정의라고 한다면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경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 부분이 의료기기인데, 이제 요 MDR에서는 휴먼 바디, 휴먼 오리진에서부터 나온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인비트로 이그제미네이션 샘플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어떤 데이터도 다 MDR에서는 의료기기로서 정의가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등급이 이제 필요하죠. C 같은 경우는 클래스 1, 클래스 2A, 2B, 3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제 MDR에서는 안엑스 A세 이 등급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룰에 따라서 분류를 이제 나눠놨는데,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액티브 디바이스로서 룰 9에서 13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이 적합성 평가를 한다면 CE에서는 국내 식약처와는 좀 달리 매년 기술 문서를 리뷰를 하고 매년 현장 심사를 가게 됩니다. GMP 심사를요. GMP라 부르지 않고 이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1348호 심사를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미 MDD 쪽에서 CE를 받고 계신 서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이제 방식대로 이 MDR에서는 안엑스 9에 의한 챕터 1 QMS 이제 1348호에 대한 심사와 챕터 2 어세스먼트 오브 TD는 이제 테크니컬 다큐멘트라고 해서 그 기술 문서에 대한 평가를 이제 받게 되시는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보통은 이제 받는데, 그런 인증 절차 적합성 평가를 방법 이외에도 다른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엑스 10과 안엑스 11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안엑스 10과 안엑스 11을 같이 컴바인해서 이제 적합성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커스텀 메이드 이제 주문자 제조 방식의 어떤 형태로 디바이스를 제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안엑스 13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적합성 평가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등급이 이제 클래스 1, 2A, 2B, 3, 그다음에 임플란트, 그다음에 이제 뭐 IS라고 한다면 이제 스테라일 멸균 제품들, IM이라고 하면 메저먼트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안엑스 1과 안엑스 2를 모두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엑스 1은
기존의 MDD에서는 ER 체크리스트와 같은 개념의 내용이 있고요. GSPR이라고 부릅니다.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 이 문서를 이제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nnex 2의 기술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구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등급을 아까 정의를 이제 제조사에서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에 따라서 심사를 받으시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심사 받으시다가 그 등급이 이제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시 어떤 리클래시피케이션을 받으셔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이 중요한 이유가 그 절차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2A, 1, 그다음에 1S, 1M, 그다음에 리유저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가지 Annex 1과 Annex 2를 구비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런 루트를 따라서 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루트를 가지고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사실 Annex 1과 Annex 2만 거쳐서 DOC 선언을 하시고 적합 선언을 하시고 이제 그 해당 MB를 통해 클래스 1은 MB를 거치진 않고 해당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하시면 될 테고요. 클래스 2A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2A, 2B, 그 다음에 스테라일, 메저먼트, 리유저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MDD 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Annex 9에 이제 그 샘플링으로 TD 문서를 리뷰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3와 이제 2B, 그 다음에 임플란트와 같은 경우는 Annex 9에 이제 챕터 2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 문서를 이제 전수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전수를 볼 때 특별하게 이제 더 이제 뭔가 모든 샘플링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서 기술 문서의 어떤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어떤 문서들을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그 서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Annex 10 이제 그 형식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과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조 시설에 대한 어떤 퀄리티 어슈어런스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전수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베리피케이션을 디바이스를 이제 모든 제품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제 그 EU 서티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내용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MDD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60페이지에서 존재하는 게 이제 아티클 23개, 아넥스 12개 해서 60페이지 정도의 범주였다면, MDR에서는 이제 아티클이 123개로 늘었고, 그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챕터를 또 10개로 묶었고, 아넥스가 17개, 그래서 175페이지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MDR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MDR에서 이제 더 추가가 되거나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티클 8에 이제 국제조화된 표준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MDD 상에서도 하모나이즈드된 그 스탠다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피셜 그 유럽의 오피셜 저널에 이제 그 공표가 된 그 표준을 다 따라서 당연히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이 약간 현재로서는 MDR에서는 그걸 그대로 쓰진 않고요. 현재 하모나이즈드 스탠다드로서 공표가 된 게 IVD나 MDD에서 MDR이나 IVDR에서 공표가 된 건 지금 멸균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10993 생체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는 공표가 이미 됐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공표를 해 나간다고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MDR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해서 최신 버전의 어떤 그 스탠다드를 항상 제조사에서 팔로우업하고, 꼭 이 하모나이즈 스탠다드로서 지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리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그 SSCP라고 해서, 당연히 식별 추적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SSCP와 그다음에 유다메드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UDI라는 것들도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유다메드에 다 UDI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UDI가 기존에 지금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다 존재하고 제조사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이제 그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어떤 체계가 조금씩은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자, 그 다음에 그 유럽 대리인, 수입업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 아까 유담애들에도 다 등록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식별이나 추적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SSCP라고 해서 이 안전성 및 임상 성능 요약이라고 해서 Summary of Safety and Clinical Performance에 대한 요약 자료가 임플란트 디바이스나 이제 클래스 3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매년 요 SSCP를 업데이트를 해서 TD 문서 제출할 때 같이 기술문서 리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메드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MDR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MDD에서 MDR로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해당 MB가 그 제조사를 더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MB 역시도 그에 맞는 수준에 부합되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인증기관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삽입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임상조사, 여기서 임상조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인베스티게이션, 임상 시험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과 임상 평가와 시판 후 감시, 비질런스 이런 부분들, 포스트 마켓에 대한 내용들이 더 이제 강화가 됐다라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그 내용이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라고 해서 PSUR. 이 부분은 이제 클래스 2B 이상 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매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2A 제품에 있어서는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하셔서 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안엑스 부분은 이제 GSPR 기술 문서, 시판 후 감시 관련된 이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에 대한 기술 문서도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임상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PMCF라고 해서 포스트 마켓 클리니컬 팔로우업이라고 해서 그 PMS를 하실 때 임상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PMCF입니다. 이 PMCF는 마찬가지로 클래스 3 디바이스와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기본적으로 MDR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포럼이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MDCG라는 게 이제 MDR에서는 그 그룹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MDCG 2019-11, 그래서 Guidance on Qual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Software, MDR과 IVDR에서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 의료기기로서 적합한지,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클래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정의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근데 뭐 다 제가 읽기는 하기 때문에 정리를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바이스 사용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거나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이제 액세서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그래서 MDSW라고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언론적으로 어떤 인텐디드 유즈를 갖고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컨비네이션, 하드웨어와 컨비네이션을 맺어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MDSW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MDR과 IVDR에서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MDCG 가이드라인에서 퀄리피케이션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했냐,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위에 라인은 먼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서 해당이 되느냐라는 걸 판단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이 2019 1번을 보시면 2019 그 다시 11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되는 인텐디드 유즈가 이제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두 번째 컬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액세서리냐 또는 어떤 MDR, IVDR에서의 소프트웨어로서 그 해당이 액션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은 이제 MDR로서 관리가 돼야 된다.
의료기기로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이번 이 가이던스 2019-11 가이던스에서는 커버하지가 않는 의료기기로서는 해당되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조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스토리지 저장을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어떤 단순 서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거와 달리 하느냐. 취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 4번으로 넘어가서 이게 환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냐. 그렇다 그러면 이제 5번에 가서 이제 5번이 잘 안 보이는데 2019-11에 또 해당이 되느냐. 된다고 한다면 그 MDR로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가 않다면 모두 다 그 단계마다의 노가 된다면 이제 MDR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으로서는 관리가 되지 커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MDR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공산품이나 다른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라인에서는 이게 과연 그러면 MDSW인데 2019-11에 해당되는데 이게 그러면 IVDR로 받아야 되는지 MDR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IVD의 어떤 그 디바이스로부터 추출된 어떤 데이터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그 IVD 그 기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IVDR로서 그 소프트웨어가 평가가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이제 MDR로서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의 내에 이제 존재한다면 당연히 이제 클래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MDR이든 IVDR이든 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면 이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클래스 2A부터 시작을 합니다. 클래스 1이 아니라 2A부터 시작을 해서 2A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DR에 있어서는 안엑스 8의 룰 11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정의에 따라서 2A, 2B, 3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1으로 제조사에서 이제 지정을 하시고 DOC 선언을 하시고 문서 준비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도 등급 정의에 해당이 돼, 의료기기 정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등급이 정의가 되고 그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다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술문서 상에서 MDR에서 또 강화가 된 부분이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적용을 이제 해서 별도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기술문서 리뷰 심사를 별도의 시간 맨데이를 갖고 리뷰를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약처에서 제시한 어떤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의 그 사이버 보안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환자의 생체 정보 등을 그 개인 의료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기, 그다음에 뭐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의료기기,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유지 보수하는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사이버 보안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할 때 심사 원칙이라는 의미는 이제 준비를 그렇게 이제 제조사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은 당연히 제조자는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보안을 입증을 하는지, 뭐 밸리데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IFU에 제시를 한다든지 어떤 검증 방법을 썼는지를 다 문서로 남겨놓고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고려사항, 요거는 이제 MDCG 가이드라인에 이제 그 고려사항 취약성이 어떤 게 이제 주로 취약한지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다 이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이상의 이제 자기 제품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더 사이버 보안에 고려가 돼야 되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CE 쪽에 리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을 많이 새로 고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받으실 때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고려를 또 이제 어떤 의견을 주고 데피션시 보완으로 내는 부분도 있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조사에서 검토를 하시고 사이버 보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사이버 보안은 MDCG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이제 그
이제 요구 사항이 뭐냐면 그 당연히 그 GSPR에 MDR의 GSPR에 이제 리스트된 것 중에 기존의 프리마켓에 대해서 이제 개발 R&D 단계에서의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게 중점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GSPR에서의 그 내용은 포스트 마켓에 대한 관점도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됐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 사이버 보안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험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반영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라라고 이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프리마켓에 대해서는 당연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RM, 그 다음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트롤을 다 하고 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에 대한 어떤 플랜도 다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관련된 부분도 다 수립을 하는 것 단계에서 프리마켓 관점에서의 이제 그 단계에서의 사이버 보안을 준비를 한다면, 포스트 마켓에서는 이미 이제 시장에 나갔을 때의 어떤 트렌드, 이게 시장에서의 어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자사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그 다음에 PSUR,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속적으로 비질런스와 함께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는 게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종 제 앞 단계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그 MDCG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시큐리티 리스크라는 부분을 이제 위험 관리식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기존의 세이프티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어떤 세이프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클리니컬 사이버 시큐리티 관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쭉 나열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중간에 네 번째 단계에서 리스크 컨트롤이 다시 실질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리스크 컨트롤이 실질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분석 어널리시스로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이프티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사이버 보안의 리스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일종의 이제 온라인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서로 주고받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C 쪽 관련된 인증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KTL에서도 관련된 시험 검사와 그 인증 심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교육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컨설팅 비용도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